네, 안녕하세요. 지승호입니다. 예. 그동안 저희 유튜브 방송이 굉장히 좀 재미가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굉장히 흥미로운 예정이고요. 네. 과연 그럴 네, 것인지. 이분은 굉장히 색다른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외시고 비주얼 디렉터라고 이제 스스로를 명명하셨는데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고 시작을 하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식공간 디자인을 꾸밈의 대표 김민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직업의 명이라고 하면 푸드 스타일리스트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예전에 직업이고요. 그렇게 많이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불렀고 네. 저는 이제 단순히 음식 CG를 살리는 것보다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식당들, 카페들 이런 것들 인테리어나 전체 컨셉 기획, 메뉴 개발 이런 것까지 한꺼번에 해서 광고를 어떻게 찍을 것인지 네. 이런 것까지 기획하는 전반적인 외식업의 비주얼을 디렉팅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제가 그렇게 새로 직업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그 처음으로 뜻을 지으신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어떠한 단어들의 그냥 네. 조합이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이름을 쓰지 않는 게 좋겠다. 네. 다른 더 쉬운 이름을 찾아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스스로 정체성을 명명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중요한 일이잖아요. 맞아요. 네. 쉽지는 네. 않더라고요. 이게 사실 쉬운 일. 네. 근데 이분이 굉장히 또 흥미로운 부분이 많으신 분이라 차근차근 얘기해 나가도록 하고 최근에 영화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분이 또 영화에 이제 음식을 세팅하시고 고증하시고 이런 작업들 해오셨잖아요. 네. 이번에 오징어 게임을 봐도 아시겠지만 사실 그 내용 자체가 아주 색다른 스토리라든지 아이디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네. 그 영화의 성공 요인 중에 하나를 많은 분들이 꼽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 비주얼 부분, 미술 부분이라고 많이 생각했는데 의상의 네. 컬러라든지 사람들이 세트 그렇죠. 같은 그리고 것들. 사람들이 일단 굉장히 공포감을 느낄 수 있게끔 그런 유리계단 이런 세팅 음악도 굉장히 네. 긴장감 네. 있는 리코더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일반인들은 놓치기가 좀 쉽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영화 감독님 많이 만나 뵙고 그렇죠. 또 이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좀 약간 좀 과하게 얘기하자면 좀 변태적인 디테일에 너무 네. 집중하다 보면 부분이 약간 있잖아요. 변태 같은 저기 부분이 있죠. 김지훈 감독님 같은 경우 이를테면 달콤한 인생 네. 찍으실 때 그 벽지를 천장을 떼어가지고 그 천장을 색깔을 비교해가지고 다른 TV 보고 그런 사람들은 저기 초록색이 집어질 텐데 이 초록에서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구분을 그렇죠. 하고 이런 분들이고 또 이창동 감독님 같은 경우에 영화 식탁 장면을 찍는데 갑자기 가가지고 막 비닐을 막 흔들시더래 그래가지고 왜 저러지 그랬더니 비닐에 감정이 없다고 그러셨다는 거. 그러니까 아마 그 음식을 그래서 이렇게 고증을 하고 거기에 재현하는 게 보통 작업이 아닐 거예요. 아닐 것 같아요. 감독님. 일단은 그냥 먹기 위한 소품일 때도 네. 있지만 상징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 일반인들 모르지만 감독님들은 거기에 감정이 없다고 비닐에 무슨 감정이 있어요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요구 상황에 다 맞춰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 네. 갑자기 감독님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평론 오래 하셨던 감독님이 네. 장편 영화 김우영 감독님 카페 누아르 정선 감독 네. 정선 감독님 그거 하셨을 때 정선 감독님 때 네. 가서 했는데 네. 케이크이 피를 흘리는 것처럼 보이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게 굉장히 숙제가 되죠. 그래서 진짜 피를 쓰면 안 되잖아요. 피가 잘 안 보여 또 그러면. 네, 그래서 그리고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 피가 쫘르륵 흐르는 것처럼 케이크가 뭔가 커팅됐을 때 보여지고 그걸 또 나눠 먹어야 되는 그리고 그 생일잔치 음식인데 얘가 갖고 있는 정서적인 부분이 다 생일상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기는 아동틱한데 음식을 레드나 블랙 같이 강한 것만 쓰고 막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트 안에 그 베리류들의 소스를 글레이징해서 조합을 해서 점도 흘러내리는 점도도 맞추고 갈아서 막 체에 받쳐서 어느 정도의 농도도 맞추고 그래서 시트가 또 빵이 젖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썰었을 때 흘러내리려면 어느 정도를 담궈놔야지 썰어서 그 가운데서 그게 쫙 흘러내리고 이런 거 실험을 엄청 많이 하고 하는 거죠. 네. 그 쓰신 걸 보니까
그 양파 장면 나오면 양파를 뭐 수십 개를 썰어가지고 이제 계속 똑같이 그쵸. 기준을 맞춰야 되고 네, 크기랑 네. 그 쓰던 모양이 같은 것들이 닭이 나와요. 필요한 장면에서는 뭐 몇백 마리가 나오더라고. 치킨 같은 거 이제 네. 광고 찍을 때. 근데 그게 이제 CF 찍으면서 저한테는 되게 많이 힘든 일이었어요. 먹지 않을 음식을 그러니까. 이 한 장면을 위해서 음. 계속 만들어서 다 버려야 되는 거. 그리고 그걸 또 이렇게 네. 그 과정에서 이제 그쵸. 손 타고 하다 보니까 먹지도 못하고 저희가 염지도 안 해요. 왜냐면 염지를 하고 닭 파우더나 이런 거 입혀서 튀기면 색깔이 진하게 나오면 카메라에서는 좀 더 어둡게 나오거든요. 네. 밝은 황금빛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염지 안 한다고 쓰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먹기는 어렵고 네. 그리고 뭐 이거는 또 먹는 산업의 구조에서 얘기하자면 저희 닭들이 호수가 큰 걸 쓰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먹음직스러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쓰지 않는 호수에 다른 닭을 공수해 와서 쓰기도 해요. 특히 다리 같은 거 들고 얘기하려면 네. 아마 그 광고 보신 분들은 과장까지는 옛날처럼 막 그렇게 뻥 튀기는 못해도 한 뭐 두 호수라도 큰 걸 쓴다던가 그렇게는 조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고 다 버릴 때마다 좀 늘 마음이 좋지가 않고 현장 자체의 상황도 뭐 이렇게 같은 일하는 전문가로서 대접해 준다기보다는 약간 소모품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같은 현장이어도 영화 현장에 저는 이 분야에서는 저를 좀 전문가로 인정해 주는 네. 느낌이어서 일할 때 더 열이 있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 한 15편? 16편, 7편 된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그래서 뭐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 들어가는 만큼의 사실 뭐 한국 자체가 좀 그쵸. 그런 컨텐츠에 대한 뭐 이해나 이런 거 좀 떨어지는 부분도 그리고 있고. 제가 일단 공부한 지가 20년이 됐고 네. 영화 입봉한 지가 15년이 넘었는데 편수가 16, 17개라는 거는 1년에 하나씩밖에 안 했다는 건데 사실 그런 전화는 되게 많이 오잖아요. 저 특히 지금은 되게 많은 친구들이 와서 일을 하지만 제가 거의 일하는 사람이 몇 팀 없었을 때 2팀, 3팀 이랬을 때는 거의 독과점 형태거나 같은 팀이 항상 비딩을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견적도 어느 정도 알고 뭐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그런 전화를 암묵적으로 너무 손 넘지 말자 뭐 이런 게 있을 수 아니요 있죠. 있어요. 넘죠. 근데 저는 넘지 않으려고 하기도 했고 그거보다는 그 저를 섭외할 때의 제작팀이나 또는 미술팀의 그 저를 대하는 태도 그것도 예를 들면 그분들은 이게 소품이니까 저희가 이런 씬이 있고요. 음식이 이렇게 필요한데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음식을 그냥 만드는 요리사도 아니고 그걸 딜리버리 해주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떤 씬이고 어떤 장면에서 양도 모르겠고 인원도 모르겠는데 그냥 음식만 줄줄줄 얘기해서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하니까 그런 장면들 안 하고 그다음에 뭐 영화에서 뭐 썰어서 묘기처럼 칼질을 하면 막 김밥이 막 촥 날아가면서 모양이 나오고 이래야 되는 걸 찍어야 된대요. 아니 뭐 피자 돌리고 그런 건 전문가분들을 차라리 섭외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뭐 아니면 일식으로 아주 칼질 잘하는 분들, 중식하시는 분들을 쓰는 게 나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들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는 이제 뭐 저렇게 쟤는 뻣뻣해. 쟤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딴 데는 무조건 다 예스 오케이인데 뭐 우리를 가르치려는 듯이 이게 나한테 이런 자료를 주지 맞춰주면 되지. 네, 그렇죠. 나한테 이런 자료 이렇게 디테일을 따지냐. 자료를 다 보내달라고 하냐. 뭐 이런 오해들도 또 서로 있고. 그래서 그 과정 안에서 이제 저랑 한번 작업을 해본 친구들이 다시 부르고 다시 부르고 저랑 같이 막내로 일하던 친구가 입봉해서 미술 감독이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신뢰가 쌓인 거죠. 그러니까 뭐 언니한테 맡기면 돼. 뭐 꾸밈 부르면 일타쌍피야. 고증까지 끝나. 그러니까 이건 또 금액적인 부분하고 또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시간이 그게 되게 힘들어요. 시간과 그거를 줄일 수 있다는 건 좋은 건데 그렇다고 저한테 그만큼 페이퍼를 많이 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뭐 이렇게. 네, 어찌됐지만 하여튼 업계에선 지금 제가 제일 비싸게 부르는 걸로 저는 알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다른 사람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선택할 때는 200만 원, 300만 원이라도 싼 팀이 그쪽에서는 필요할 때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항상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퀄리티를 떨어뜨리고 싶은 마음은 없고. 근데 지금 아까 뭐 오징어 게임 얘기 나왔지만 사실 영화계에서 넷플릭스라는 매체가 굉장히 지금 기회이자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잖아요. 많은 판도를 넷플릭스에 바꿨죠. 네,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근데 아신전 하셨잖아요. 좀 차이가 있었나요?
방식이나 아니면 뭐좀 대우나 이런 것들. 그런 얘기들을 이게 네. 넷플릭스 제작하는 영화, 음. 그러니까 영화라고 해야 할지 드라마라고 해야 될지 참 그 부르기가 애매해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깨버린 거잖아요. 네, 드라마라고 부를 순 없고 그렇죠. 영화라고 하기에는 넷플이라는 것을 통해서만 나가는 시리즈물이라고 보는 게 나은데 그러니까요. 또 그렇게 부르기도 애매한 영상 장르인 거죠. 근데 이제 늘 섭외할 때 하는 말이 저희는 드라마 팀은 아니고 영화랑 똑같은데요라는 얘기를 앞에 꼭 붙이시거나. 근데 이제 그러면서 요즘에 제작 편수가 많이 코로나 때문에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인력이 많이 남아도니까 자연스럽게 드라마하고 영화가 좀 스텝들이 다 달랐거든요. 그리고 영화판에 있는 스텝은 광고나 드라마 같은 데 잘 가지를 않았어요. 네.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그렇죠. 이제 어쩔 수 없죠. 사실은 인력은 더 저급화되고 네,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중간층의 두터운 경력층을 가진 친구들은 잘 안 쓰려고 하는 거죠. 비용이 올라가니까. 왜냐면 싸고 어린애들을 쓰는 게 더. 근데 이제 문제는 위에서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퀄이 안 나오는 거죠. 저희들끼리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 뭐 그 최저임금 지켜주는 거 좋고 다 좋기는 한데 막내랑 중간이랑 뭐 40만 원, 50만 원 차이밖에 안 나는데 걔네 처음 와서 처음 하는 일에서 이렇게 가져간다. 그게 과연 좋은 걸까? 그리고 도제식으로 분명히 이거는 시스템에서 공부해 나아가면서 배우는 것도 있는데 그냥 들어와서 그냥 몇 달 일하고 와서 해외여행 가야지 하는 친구들도 너무 많은데 그런 것까지 이거 다 이렇게 가지고 가면서 중간 계층은 계속 더 힘들어지는 이런 구조가 좋은 걸까? 그래서 뭐 경력처럼 뭐 4편, 5편까지는 그냥 최저임금 딱 끊어서 월에 200이 안 넘게 하고 차라리 그 돈을 중간급을 더 주면 어떤가. 그래서 5편 이상의 경력이 되면 그때부터는 제대로 좀 더 챙겨주는 시스템을 만들면 안 되는 건가. 저희도 어시스트를 보면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사실 어시스트가 오면 도움이 돼야지 오는데 그 친구들 공부하러 온단 말이에요. 좀 경력 쌓으려고. 경력 쌓으려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도움은 안 되는데 그렇다 공부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제가 돈을 안 받겠습니다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용은 비용대로 주는데 실질적으로 저희한테는 그게 도움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생기는 또 새로운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넷플은 좀 제작 방식도 바뀌고 그래서 요즘 영화 감독님들이 드라마 많이 찍으시잖아요. 또뭐 거기서 또 투자를 그만큼 해주고. 예. 그래서 인간 실격 같은 거 이제 나는 허준호 감독님이 드라마 찍을 거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서 아 진짜 세상이 너무 많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 많이 했죠. 네. 근데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장인 정신이라고 그러고 고집을 꺾지는 않으셨던 거잖아요. 어떤 기준을.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영화 작업을 계속 이제 10몇 년 동안 해오시는 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제일 보람 있는 건 어떤 일인가요? 영화 작업을 끝나고 나면? 영화가 피드백이 좋을 때였는데 그게 저한테는 뭐냐면 한일합작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그냥 영화제 때 잠깐만 하고 음식영화제 이런 데 때만 개봉을 하고 단관 개봉으로 아마 홍대에 있는 무슨 아트 영화 트는 데서 뭐 5일, 4일 이렇게밖에 안 해서 못 본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그게 한일합작 영화인데 자본은 일본에서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감독도 그 피와 뼈 조영일 감독이 조감독 했던. 근데 일본은 또 그거 있잖아요. 조감독이 당연히 감독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조감독. 그러니까 조감독이 직업인 거죠. 네, 그렇게 좀 돼 있거든요. 시스템이 우리처럼 꼭 위로 가기 위한 전초전이 아니라 나는 감독보다는 조감독이라는 게 나한테 더 잘 맞아. 이렇게 해서 조감독이 약간 그런 문화가 있죠. 예, 그래서 그 감독님 와서 찍고 배우도 섞여 있고 막 이랬어요. 그때는 한류의 유엔의 김정은 씨가 좀 유명해가지고 그분이 또 맡고 했는데 이게 떡과 한과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전 약간 자존심 상했던 게 우리는 먹는 영화도 제대로 안 만들어지는데 얘네는 벌써 한국식 디저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이런 걸 주제로 영화를 찍는구나. 그래서 일본도 이제 오래된 전통 과자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사라져가게 되는 과정이 이제 우리도 떡이나 한과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사라져갈 때니까 그거를 같이 이제 조명하면서 이렇게 음식 칼럼니스트하는 일본 남자애가 주인공으로 나와서 막 이렇게 겪는데 일본 영화 특유의 유치함들이 좀 있긴 해요. 막 대결하고 막 이렇게 여기서 뭐 화려한 서양 과자가 빵 나오면 여기서 누룽지가 빵 나오고 막 하는. 근데 이제 그 감독님이 한국 떡을 모르니까 계속 경단 같은 것만 얘기하시고 왜냐하면 일본이 빚는 떡밖에 없으니까. 경력 단절은 아니에요. 네, 그 경단.
그래서 아니에요. 늘 익숙합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 뭐라 해야 되지? 제가 약간 브리핑처럼 했어요. 근데 아마 우리나라 감독님들이라면 그러니까 음식 영화가 아닌 경우에는 네. 그렇게 열이 있으시지 않거든요. 그거는 미술 감독 선에서 어느 정도. 그렇죠. 그렇게 그리고 신경 저희가 많이 자료를 쓰죠. 일방적으로 전달을 드리고 피드백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지. 그렇게 안 하는데 일본은 또 딱 자리를 만들어서 그럼 나한테 다 체계를 알려주고 이 주인공들마다 음식을 그러면 정해서 네. 브리핑을 해주겠다고 했으니 난 듣겠다. 1시간 동안 치는 떡, 빚는 떡, 지지는 떡, 뭐 이렇게 떡의 종류, 계절별로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영화가 해서 신주쿠에서는 해리포터가 그때 나왔을 때 좀 이기고 또 그랬대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시노쿠보에 있는 떡집들에 일본 사람들이 가서 막 그 떡을 찾고 이랬나 봐요. 그래서 영화사에서 다시 레시피 카드를, 엽서 카드를 만들어서 뿌리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 싸이월드 시대였는데 쪽지들이 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한테. 그 한국의 떡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다. 우리는 우리 와가시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뭐 근데 그런 게 저는 약간 애국하는데 일조했다고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럴 때 좋고 네, 그 뭐 엄마의 공책 같은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거 보고 엄청 많이 울었다는 분들도 있고 엄마 생각이 나서 그래서 자기도 아이한테 딱 그 엄마가 생각나는 내가 꼭 해줄 수 있는 요리 하나를 만들겠다는 그런 걸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있고 그런 식으로 소통이 될 때는 굉장히 마음이 막 감동했죠. 뭐 브런치에도 쓰셨지만 아무래도 작업하신 것 중에 아가씨가 많이 박찬욱 감독님 그게 제일 회자가 많이 됐고 제가 막 중앙일보에 이렇게 크게 실렸어요.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건 처음이었으니까 의미가 깊은 작품인데 그 생각은 있었어요. 저는 이제 꾸준히 영화를 해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계속 아가씨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히트곡이 하나밖에 없는 가수 같은 느낌? 약간 고인물인데 옛날 히트곡 하나 가지고 계속 하는 것 같은 느낌. 신곡 내도 잘 안 되는 그런 느낌도 살짝 있었어요. 그만큼 빵 뜨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거 하고 만약에 기생충을 내가 했더라면 참 좋았는데 이런 아쉬움이 있었지만 뭐 하여튼 뭐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자산오보에 사람들이 관심이 좀 많이 몰려서 이제는 다들 자산오보랑 킹덤 얘기를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가씨가 약간 이제 뒤로 빠진 느낌이 있긴 해요. 근데 그 영화 작업을 할 때 좀 중요시 여기는 건 어떤 부분들이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또 뭐 영화 큰 화면으로 보이다 보니까 그 감독님도 비주얼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거고 또 엄청 또 영화가 화제가 되면 화제가 될수록 또 그 보고 나서 오게티라고 할까 뭐 이런 거 찾아내서 막 그냥 고증이 잘못됐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랬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쓸 수밖에 없을 텐데 일단 저희를 부르는 영화는 시대극이 많아요. 그 현대극은 사서 써도 아무런 이질감이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시대극인 경우가 많으니까 시대의 재현 그게 제일 저한테는 숙제죠. 네, 그래서 그리고 미술팀 친구들이라고 해서 전부 다 도자기의 역사나 그런 걸 완전히 깨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담는 음식도 그들이 주는 그릇에 그냥 담는 게 아니라 이런 그릇들의 방향부터 같이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랑 일하는 팀들은 다 영화 초기에 같이 상의하면서 잡거든요. 그래서 우리 때는 분청이랑 이런 거 쓰는 게 낫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저도 이제 말하기 귀찮아서 돈 없어서 뭐 이 그릇은 못 사요, 뭐 더 못 구해요. 저희 있는 거랑 섞어 써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릇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제가 가져가는 게 속편해서 제가 가져갈 때도 있고. 저번에 광대들 찍을 때는 청화를 꼭 청화백자가 있으면 좋겠는데 주병으로 그냥 백자밖에 없고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이제 캘리그라피 하는 좀 친한 분이 계셔서 그 친구가 정말 용돈 받고 밥 같이 먹고 다 그 조선시대 거 이렇게 그 잉크 있어요. 도자기 잉크. 그거 파란색으로 다 난도 치고 글자도 써주고 해가지고 저희 오븐에서 거기다 구워가지고 가서 그렇게 소품을 아예 만든 적도 있어요. 아가씨 때도 그 도시락 저희가 만든 거예요. 산발나무로. 네, 그것도 에키벤 박물관에서 일본 친구가 사진을 보내줘서 그 사이즈하고 그걸 참고해서 그거 디자인 그대로 베껴놨어요. 그릇이 몇 개쯤 있나요? 세번째 너무 많아. 셀 수 없는데. 근데 되게 신기하게 셀 수는 없는데 어느 그릇이 어디 있는지는 다 알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자기 그
매니아들은 판 그래서 같은 거 있으면 괴로운 건 누군가를 자기 빌려줬는데 네. 기억이 나지 않고 그 그릇이 돌아오지 않을 때. 음. 그다음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는 애들 있거든요. 그럼 어딘가 있긴 있는 건데 아 진짜 넓은 데로 계속 가고 싶다는 욕망이 있으나 넓어지려면 그럼 돈이 들기. 얼마 전에 이제 글을 읽다 보니까 원래 사람들이 수렵 채집 생활을 하잖아요. 했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뭐 주로 이제 채집을 해가지고 먹을 그쵸. 때는 채집해서 먹을 때는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한 15시간 정도 일하고 그냥 최저 생계비 정도 최저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근데 이제 그리고 겨울 되면 또 이동도 해야 되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뭐 시간 좀 남는 사람들이 이제 코끼리도 잡으러 가고 이래가지고 근데 이상한데 코끼리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제 이야기거리를 갖고 온다는 거죠. 가서 내가 나가봤더니 코끼리 잡으러 갔더니 코끼리 잡으러 갔더니 코끼리가 막 또 뻥을 치겠죠. 이만한 걸 뭐 그냥 뭐 자기가 겪은 고래를 험난한 막 막 그런 그런 이렇게 그다음 뭐 피가 어떻게 나오고 뭐 이렇게 다 얘기하다가 근데 이제 그런 스토리도 있는데 근데 이제 또 가만히 보면 그 수렵 채집 생활에는 막 채집을 해갖고 저기 할 때 남는 건 보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릇의 이야기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릇에 대한 이제 좀 철학이 좀 저는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영화에도 되게 많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토기라는 게 이제 비살면이 토기 우리가 맨날 배우는 거 있잖아요. 그런 토기가 그냥 그늘에서 말렸다가 불을 사용해서 굽게 되고 거기 다시 이제 뭐 그러니까 연질자기에서 경질자기로 가고 뭐 그런 과정들 있잖아요. 유약을 쓰고 안 쓰고 그런 발달의 과정을 보면 문명의 발달하고 같이 가니까 당연히 굉장히 재미있고 저희가 꼭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거 보면 또 약간 마음속에 울분이 이 뛰어난 도자 기술을 가졌던 우리나라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외국에 도자기를 수출할 정도의 능력을 가졌던 나라는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태국, 베트남 요 정도였는데, 였는데 이제 우리도 뭐 도자기 강국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워졌고 일본이 워낙 이제 원천 기술이 아무리 우리가 보유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또 그들의 토양에 맞고 유럽의 입맛에 맞는 오더메이드를 잘 만들어서 보내서 뭐 지금은 저희가 오히려 일본 도자기에 되게 환호하고 있으니까 아이러니한 일들이지만 그래서 아쉬운 부분은 많아서 도자 아름다운 것들도 많이 보여주고 싶으니까 굉장히 신경을 쓰고요. 왜냐하면 유기가 안 깨지잖아요. 그리고 세트로 풀세트 많이 나오고 대여도 쉽고 그러니까 왕실 그릇 할 때마다 유기로 막 반짝이는 거예요 사극들이. 근데 왕실에서 유기는 그렇게 고급이 아니라 은기 그 다음에 이제 백자 중에서도 청화 이런 식으로 더 많이 썼고 시대별로 조금씩 다른 건 있지만 근데 그렇게 일괄적으로 유기를 쓰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했던 세곡은 그렇게 유기로 막 까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릇이 이렇게 풀셋 개념이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좀 섞어서 쓰는 것도 있고 지금 뭐 영화 관련해서 지금 뭐 얘기가 오고 가거나 아니면 하고 싶은 영화 작업이 있나요? 음식 영화 너무 하고 싶죠. 엎어진 게 도문대장인데 그것 때문에 학교 강의도 그만뒀었거든요. 그게 계속 이제 좀 잘 안 돼서 그거가 한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대본들을 읽으면 글을 쓰시는 작가분들이 또 음식 보증의 전문가는 아니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류나 오점들이 보이는데 그분의 창작이 줄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고 이 음식이 필요해지면 되게 고민이 많이 돼요. 예를 들면 고춧가루 사용 같은 것도 늘 저한테는 되게 고민인 거거든요. 고추의 유입 시기하고 문헌에 고추장이 나오고 고춧가루가 언급이 되는 것까지 1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그럼 그 안에서 고춧가루가 아예 없었다고 봐야 하느냐 어딘가에 썼을 수 있다고 봐야 되느냐 같은 문헌에 안 나왔다고 없는 건 아닌데 네, 복잡한 문제들 앞에서 항상 이제 어디까지 창의력을 발휘하고 조율하지? 그거에 대한 걱정이 첫 작품이 모던보이 네. 하셨잖아요. 모던보이 그때 어떠셨어요? 처음이라 좀 막막하고 뭐 그랬을 텐데 아무래도 뭐 그때는 이제 그 전에 다른 뭐 현장 가시는 그때는 약간 영화를 너무 원래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예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미장센이나 영화과 수업도 들었고 워낙에 좋아하고 있었어서 드디어 내가 영화를 하다니 말이야 약간 흥분해가지고 뭐 등짐을 지라면 지자 뭐라도 하겠다는 마음이어가지고 그때는 앞뒤에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 영화판에서 스타일리스트 부른 것도 거의 없는 일이어서 아마
10객 정도가 그래도 좀 그런 그러고 음식 근데 영화니까. 그때 사실 비슷한 때 찍은 거예요. 근데 10객은 이제 음식 영화로서 그 음식 감독이라고 본인을 지칭하시면서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본인을 이제 그분도 자기 직업을 새로 명명을 하신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디렉터라는 대답을 내가 과연 내 직업 앞에 못 붙이겠다. 왜냐하면 그 선생님 음식을 전반적으로 맡아서 연출을 하셨지만 저는 소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푸드 스타일링 팀이 맡겠다. 아니면 테이블 세팅을 더하는. 그러니까 테이블 세팅엔 푸드 스타일링 이런 식으로 써달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왜냐하면 테이블 위에 올라가는 기물도 다 저희가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저희 교수님이 도움을 되게 많이 주셨어요. 일제시대잖아요. 네. 근데 선생님도 그 지금 연세가 70이시니까 어머님이 선생님 시집 보내려고 사서 모았던 놀이닭개 그릇들이 거의 그뭐 50년대 40년대 이제 일본 그릇들 앤틱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막 빌려주시고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셔서 선생님도 일본에서 20년 살다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찍었죠. 이런 거. 그냥 저는 소품팀처럼 일했어요. 네. 소품팀 일도 다 하고 소품팀 빵 꺼낸 것도 제가 메꾸고 근데 그게 그렇게 제가 메꾸고 하면 돈을 더 받아야 된다는 것도 잘 몰랐어요. 그때는 그런 거 처음이니까. 그렇죠. 그걸 어쨌든 뭐 예산에 맞춰서 한다기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욕심 부리는 거잖아요. 그때 화정우 배우도 라가시 나온 뭐 그릇 가격 굉장히 궁금해했는데 거기에 쓰셨더라고요. 네. 몇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사실 앤틱 같은 경우에는 근데 가격을 따질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유성희 미술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장화옥년도 보셔서 아시고 네, 그분이 쭉 하신 필모를 보면 아시겠지만 미술이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디테일을 신경 쓰시고 까다로운 분이 전 좋아요. 그래야지 제가 하이 퀄리티를 내도 이해하시잖아요. 안 그러면 뭐 저렇게 그렇죠. 말이 많아 그냥 대충 갔다 빨리 와서 요리만 깔아주면 되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고 저랑 일을 하면 저는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그래서 그런 팀하고는 일을 안 하게 되니까 제가 일한 연도에 비하면 찍은 영화가 많지는 않아요. 다만 제 필모를 쭉 보면 부끄러운 영화는 없는 것 같아요. 뭐 나 이거 했다고 말하고 싶진 않다. 이런 영화는 거의 없어요. 뭐 성적이 부진한 영화는 있을지 몰라도 다 저한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선택해서 한 거거든요. 그럼 그릇을 사고 빌리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생각보다. 브랜드랑 할 때는 영화는 이제 홍보의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미술팀이랑 뭐 제작이 이렇게 나서서 로고를 넣어준다거나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하면 비용이 좀 줄고요. 이제 저도 짬바가 좀 생겼으니까 아는 데다 부탁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도예가 선생님들이 조금 저렴하게 맞춰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뭐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영화는 하도 뭐 곧 들어갈 것처럼 다 해서 견적 보내고 뭐 다 하고 그 시간이 너무 촉박 제가 그래서 미리 주문했단 말이에요. 거기 소품에는 없다 그래서 그랬더니 다른 팀이랑 한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전 이미 그 씬별로 어떤 음식 해야 되고 이런 어느 정도의 디테일이 완벽하진 않아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개연이 있어야지 이쪽도 다른 팀과 저를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이걸 또 어디까지 노출할 건가가 항상 걱정이더라고요. 못 모를 때는 그걸 자기네한테 다 보내니까 무슨 음식을 어디에 담고까지 다 해서 보냈더니 그게 고스란히 다른 팀한테 넘어가 있는 경우도 좀 많거든요.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런 게 좋은 점보단 나쁜 점이 있죠. 잘 아시잖아요. 월급 받고 싶죠. 아까 그 영화를 원래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했는데 그때 뭐 박찬욱 감독님에게 같이 걸었다는 것이 뭐 추억이 되고 뭐 성덕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근데 뭐 영화 작업하시면서 많은 분들 만나보셨을 텐데 뭐 에피소드 재밌는 에피소드는 없나요? 감독님이나 배우님들 뭐 이렇게 재밌다? 근데 각자 차이가 있을 거고 이런 걸 함부로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워서 그런 것보다는 안타까운 칭찬 위주로 하시죠. 뭐. 안타까운 건 있죠. 예를 들면 전미선 선배님 안 그래도 그거 여쭤보려고 그래. 나란 말씀이. 마음이 제가 얼마 전에 한글날 돼가지고 인스타에 글을 하나 썼거든요. 고 전미선 배우님. 그거를 되게 자랑스러워하셨고 누가 제가 그런 글들을 많이 봤어요. 이런 역사 왜곡에 참여해서 이게 유작이 되다니 전미선 배우님이 땅을 칠 일이다 뭐 이런 글도 저는 읽었거든요. 근데 저 이제 뒤풀이 때 옆에 앉으셔가지고 맥주를 따라주셔서 선배님 가채도 무겁고 왜 잘 못 일어나실 정도 이게 머리가 이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렇게 차 드리고 할 때가 있어서 그렇게 막 주위에서 잡아주고 힘들게 일어나시고 이런 장면도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바깥에서 찍다 보면 정말 이 마루가 차요. 네. 그런데 아무리 손방석을 갖고 음. 앉아 있어도 엄청 춥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다 찍으시는 거 보면 음. 사극이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너무 힘드셨죠 했더니 근데 난 너무 자랑스러웠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이렇게 뭐 얘기하실 때 그 약간 거기서는 국모로서의 위험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막 굉장히 세고 이런 게 아니라 남편을 잘 내조하면서 강단 있는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실제로 맡은 역할이 그 분의 생애가 너무 안타깝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시아버지가 죽이고 뭐 이런 진짜 거를 속으로는 이를 갈았을 수도 있는데 죽이고 싶을 수도 있죠. 그랬을 수도 있죠. 죽이고 싶었겠지. 그래서 이렇게 절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하셨을 수도 있죠. 거의 고해하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중심을 지켜온 거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강인하고 멋있는 여자라고 생각해서 아마 그 역할 맡으신 게 자랑스럽다고 하셔서 사람들이 좀 그런 말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은 했죠. 저런 식으로 하지 말지. 그런 얘기들을 왜 저렇게 쓰지?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게 제일 그럴 때 좀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격하고 싶어서 공격하는 거죠. 나는 뭐 그럴 수도 있을 네. 테고 뭐 그 사람 마음 제가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정말 이 사람 앞에서 나랑 말싸미는 아직도 그 막 역사에 보면 논란이 많은데 저는 그냥 그런 에피소드의 줄기를 찾아서 이런 시각으로 볼 수 있구나. 그렇죠. 그리고 사실 팩트는 지배계층은 절대 한글이 보급되는 원치 않았다는 거는 정설이잖아요. 그렇죠. 그 명제 안에서 굉장히 패밀리가 만든 언어기도 해요. 두 아들들과 같이 아버지가 힘을 합쳐서 만든 그런 부분을 더 집중해서 보고 세종대왕을 되게 성군처럼 그리지 않은 거에 대한 불만도 많은데 인간 세종으로서는 또 얼마나 빡쳤겠어요. 그래서 그 거기서도 사실 인정하기만 했으면 그런 반대로 못하죠. 하지 못했겠죠. 고집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사실 그 중심에는 그거야말로 애민 정신이 있는 거죠. 그 부분을 더 인간 세정으로서 그 고뇌와 갈등을 좀 더 봐줬으면 될 텐데 계속 엄청난 무슨 종교인처럼 완벽한 흠없는 완전 무결한 그런 걸 너무 바라신 건 아니었나요? 그 영화는 너무 아쉽고 너무 속상하고 좀 그런 게 있죠. 재밌는 거는 뭐 그런 거죠. 하정 배우님 뭐 이거 확 해서 터트리고 이랬어요. 그런 거. 그 복숭아를 터트리게 한 게 저는 박 감독님의 의도가 다분히 있었다는 복숭아 가지는 다중성의 의미들이 있잖아요. 그 박찬욱 감독이 짓궂은 데가 있죠. 네, 그분도 약간 그쪽이셔서. 그래서 아마 분명히 복숭아 일부러 캉말캉한 걸로 미술팀한테 준비하라고 엄청 집이 줄줄 흐르는 거에 전 그렇게 들었거든요. 아마 그 분명히 의도하신 바가 있을 건데 문제는 또 하배우님 너무 잘 물어주셔서 확 튀겨. 그럼 먹방은 또 뭐 원래 황해 때부터. 먹방의 계보를 당당히 이어가는. 황해 전부터 워낙 유명했어요. 뭐 비스티 보이즈 때 막 어묵 먹는 것도 짤이 많고. 재밌죠. 그런 것들 재밌고 그리고 배우분들 다시 만날 때 재밌고. 어떤 배우가 제일 재밌어요? 저는 박해일 선배를 모든 걸 찍는데 그렇게 좋다고 못 느꼈어요. 그냥 약간 그 샤이 아저씨 수줍어 아니에요. 그게 아마 역할이 그래서 그랬나 봐요. 우리한테 늘 어이 푸드 막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그게 되게 왜냐면 저도 처음 현장 나가서 푸드팀을 사람들이 모르는데 약간 모욕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너무 환하게 웃고 계셔서 어떤 논리라는 의도가 없는 건 알겠지만 그리고 이제 한 번 오시더니 첫날 촬영인데 오셔서 나는 촌스러워서 고기를 바싹 익혀 웰던이 좋은데 고기를 바싹 익혀달라. 근데 저희가 그렇게 요리를 할 시간이 충분한 건 아니라 그 컷 나가는 순서에 따라서만 만들어드리는 거라. 그래서 이제 원하신 대로 좀 바싹 익혀서 드렸는데 그거 이제 NG 없이 이렇게 잘 끝나고 나서 또 푸드 밥솥 막 사람들한테 이러면서 고기가 맛있어서 연기가 잘 나. 근데 뿌듯하긴 했어요. 그때부터도 저도 또 무슨 생각했냐면 드실 거기 때문에 나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맛있게 만들어가고 좋은 재료를 해가야지. 재료비 아끼지 말아야지. 사실 그렇잖아요. 그거 소스 다 덮여 있는데 뭐 한우 안 쓰면 어때요? 근데 저는 늘 배우들 먹는 거 제일 좋은 걸로 가요. 그런 것들. 그래서 최지우 선배 같은 경우도
다시 찾아가지고 어떻게 만드는지 소스랑 물어보셔가지고 쉬는 시간에 알려드리고 레시피를. 네. 그래서 여배우분들이 잘 뱉는다고 들었거든요. 음식 다 끝까지 안 드실 때 제 요리는 다 드십니다. 그거는 좀 자랑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뭐 감독님하고 직접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미술 감독님하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감독님까지 못 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 미술 실장님들 정도 하고 그렇죠. 소통하는데 이제 유미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을 너무 신경 쓰셔서 음식도 저랑 직접 소통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유미 감독님은 늘 저한테 약간 감동? 왜냐면 그때 그 영화 있었는데 헨젤과 그레텔? 그걸 보고 저런 거에서 내가 한번 음식 연출했으면 그건 정말 비주얼을 네, 너무 해보고 싶어. 근데 그 감독님이 유성이인 거예요, 이름이. 전 맨 처음에 남자인가 이랬었어요. 그러고 나서 장화홍련이 또 그 감독님이어서 언젠가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암살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 처음 뵀는데 미술팀이고 소품팀이고 특히 소품팀에서 어마어마 예민한 거예요. 감독님이 너무너무 꼼꼼하시니까 무조건 이거 뭐 디테일, 그래서 그 케이크 같은 거를 뒤에 놔서 암살에서 뭐 음식 나와 이러시는 분들 많은데 전지현 음식이 안 나오는 영화가 거의 사실 그렇긴 하죠. 그 결혼식 하는 장면 뒤에 디저트 막 테이블이 막 호화롭게 차려져 있는 거를 저희가 2개의 테이블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케이크도 다 이렇게 분리해서 높낮이를 그 자리에서 좀 조절할 수 있는 비율로 수십 번 노력해서 이걸 맞춰갔어요. 혹시나 감독님이 너무 높아 그러면 위에 있는 거 빼고 막 이렇게 조합을 바꿔서 할 수 있게. 근데 오시더니 너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 있다 오셨어요? 막 이러더니 제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으시네요. 근데 그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근데 제가 또 일할 때 집중을 너무 많이 하는 스타일이어서 옆에서 계속 뭘 물어보시는데 제대로 대답 못했거든요. 팬이었다는 얘기도 하고 싶었고 막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급하게 하느라고 그래 집에 와서 막 이불 속에서 왜 나 말을 못했지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아가씨 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했죠. 그 조성경 감독님하고 작업을 했어요. 그게 모던보이. 네, 근데 뭐 이제 차이가 있나, 의상하시니까. 두 분이 좀 차이가 있는 작업하는 방식. 유성희 미술 감독님하고. 의상 감독님하고 세트 디자인 하시는 미술 총괄 디렉터니까 다른데 그때는 조상경 의상 감독님이 미술 세트 디자인을 하셨었어요. 모던보이 때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것까지 그 카페 누아르까지는 하셨어요. 근데 그 이후로 그냥 의상에 열중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2분이 같이 하신 거 되게 많잖아요. 이상한 일이 있었네. 조상경 저기 의상 감독님하고 유성희 미술 감독님 같이 한 영화도 되게 많아요. 박찬욱 감독님 거 거의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렇군요. 그 암살 때 전지현 배우 보시고 킹덤 마신전에서 또 만나서 아니 그때는 안 나오셨어요. 그 촬영 날은 전지현 씨가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안 나오실 때. 그렇구나. 근데 그게 냉면집을 가서 강남에서 먹고 있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거 많이 본 여배우 중에 누가 제일 예뻐 이런 거 물어보는데 잘 물어봐요. 근데 다 기준이 달라서 뭐라 말할 수는 없는데 제가 그때 냉면 먹다가 나는 뭐 사실 뭐 배우도 그냥 그랬고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근데 막 엄청 예쁘다가 아니라 그냥 와 아우라가 진짜 다르다. 태가 다르다는 거는 전지현 씨? 막 이렇게 막 얘기했거든요. 뭔가 근데 그 뒤에서 냉면 드시고 계셨대. 그래서 다행이다. 내가 칭찬했는데 너무 예쁘다고 그랬는데 다행이다 이랬죠. 다른 사람 얘기했으면 빈정상을. 에이 그렇진 않았을 텐데 만약에 난 뭐 전지현 별로던데 이랬으면 얼마나 냉면 드시다 기분 나쁠 뻔했어요. 그러니까, 실망했어.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좋은 말 해야 되는구나. 근데 그거 몰랐으니까 딴 사람을 얘기했으면 또 실망까지는 아니라도 좀 약간. 근데 단련이 되신 분들이겠지만 그래도. 그래서 이런 에피소드 물어볼 때 되게 조심스러워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안타까운 건 뭐 김지혁 선배도 너무 안타깝고 그런 것들이 있죠. 아무래도 같이 작업하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막 엄청 따로 연락하는 그런 친분이 아니더라도 같은 공간에서 얘기하고 다시 만날 수도 있고. 그랬다가 딱 그렇게 그런 사고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엄청 이상하죠. 그렇죠. 그 TV로만 봤던 사람이 이렇게 뭐 돌아가셨다고 그래도 기분이 그런데 직접 보고 뭐 이렇게 되게 츤데레 스타일이어서
제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좋아했었거든요. 참 마음이. 그럼 뭐 영화 보고 마지막으로 영화 작업하면서 이제 뭐 영화계 분들이나 이렇게 보고 음식 장면 보는 분들에게 뭐 부탁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한번 갑자기 살이 들려가지고. 많은 사실은 사람이- 뭐 영화에 네. 만원상 역시 언어 유희가 그 뭐라 해야 되지? 특별히 음식 때문에 당부드리고 싶은 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어느 한 사람에 집중된 게 아니라 영화는 그 공동에 되게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어떤 분들은 막 보면 뭐 감독 욕하고 뭐 미술 감독이 뭐 고증을 잘못했다 욕하고 하는데 고증을 열심히 안 하는 팀은 전 없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 연출의 의도에 따라서 포커스가 좀씩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걸 다 이게 다큐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너무 다큐처럼 보는 거 그거가 조금 아쉽다. 그리고 이제 영화적 안에서 상상력을 좀 더 즐겨주셨어요. 네. 그렇지만 왜 너무 벗어나는 거는 얘기하실 수 있어요. 무슨 저렇게까지 뭐 근데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닌 것들은 또 그래서 좀 흥미로운 건 흥미 위주로 봐주시고 그다음에 아 저건 진짜 아니지 싶은 거는 또 그런 근거가 있을 때 아니라고 지적을 해줘야지 더 신경 쓰고 더 고증을 노력을 할 거잖아요. 그런 밸런스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해주시길 그걸 바라는 거죠. 1부를 마치고 바로 2부로 들어가겠습니다.